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가 급전이 필요할 때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 쓰듯이 정부도 한국은행의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걸 개설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빌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100조 원이 넘었습니다. 13년 만에 가장 많은 금액이고요. 물론 빌렸다가 다시 갚고 또 빌리고 하는 거지만 그만큼 쓸 곳에 비해서 거친 세금이 늘 부족해서 정부가 급하게 돈 끌어다 쓸 일이 그동안 잦았다는 의미입니다. 비만 치료제가 식료품 업체들 주가에 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사람들이 더 많이 찾게 되면 결국은 식료품 소비가 줄어들 수 있겠다는 점이 부각돼서 그렇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반도체 공장도 타격을 입을 거라는 우려가 꽤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수출 금지 조치를 무기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10월 10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MBC의 양효걸 기자,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그리고 남국민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올해 정부가 한국은행한테 빌린 금액, 그러니까 급전을 끌어다 쓴 금액이 누적으로 100조 원이 넘었다,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정부가 올해 한은에 빌린 일시 자금이 모두 110조 원을 넘었다는 거고요. 그러면 한은이 정부에 돈을 어떻게 빌려주느냐 하면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빌려준 건데 이 제도의 취지가 뭐냐 하면 정부가 재정을 꾸려 나가다가 들어오는 세금보다 나가는 세금이 더 많아서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해지면 이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빌려준다, 이런 제도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은행한테 받는 마이너스 대출,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이너스 대출 한도까지 받아놓고 사정이 좀 좋아지면 갚았다가 또 뭐 다시 빌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일시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50조 원이고요. 정부는 빌렸다 갚기를 반복을 계속했는데 평균 대출금 잔액이 5조 8천억 원이었으니까 올해 들어서 9월까지 평균적으로 계속 한 6조 원 정도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 있었다. 그러다 쓴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쓰고 갚고 한 거를 쭉 그래서 쓴 것만 다 더해 보니까 100조 원을 넘더라. 왜 이렇게 자주 썼냐 그 말이죠. 맞습니다. 이자는 얼마나 냅니까? 이게 정부랑 한은이랑 거래하는 거니까 궁금하긴 하네요. 네, 일단 한국은행에서 정해놓은 거는 이제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이라는 채권을 발행하는데 거기에 한 10bp 정도 더 0.1% 정도 더 얹어서 이자를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3.6에서 7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자를 내야 되는 건 맞고요. 일단 9월 말까지 정부가 빌려 쓴 돈이 누적으로 110조 원이 넘었다 보니까 이자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자만 이제 1,500억 원을 냈다라는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온 거고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다 갚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위 이제 마통 잔액이 이제 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린 것도 갚은 것도 이제 없다라는 거고 그만큼 9월까지 정부의 자금 사정이 굉장히 긴박하게 안 좋았다는 걸 이제 의미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상만큼 세금이 잘 거치지 않았던 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에다 갖다 이자 갚주는 건 결국은 한국은행이 결국 그렇게 해서 이익이 남으면 그 돈 다시 정부로 갖고 오는 거니까 정체적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왼쪽 주머니 아니면 오른쪽 주머니인 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그 금액의 누적보다는 이 세금이 참 진짜 안 거치고 있구나 잘.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급전을 써야 될 일도 생기고. 근데 이제 지금 좀 상황이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내년도 예산을 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아까 이제 한은에 빌린 돈 이자로 1,500억 원을 냈다고 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이 명목으로 잡아놓은 돈이 3,5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힘든 시기가 올 거다, 이 알고 있다는 거고요. 이 3,500억 원은 앞서 말씀드린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 이자, 뭐 국채 이자 이런 거 나가는 돈 다 합쳐서 3,500억 원을 일단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기재부는 이거 전액 다 쓰지는 않는 거다. 일단 잡아놓기만 한 거다라는 게 이제 설명이지만 올해 이자 규모로 봤을 때 내년 상황은 비슷할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사실 제도가 있어서 불법은 아니지만 그러면 바람직한 방법이냐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가뜩이나 이제 팍팍한데 마이너스 통장식 자금 이자로만 3,500억 원 쓰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한은에서도 일시대출 제도를 쭉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단 이 제도를 쓰려면 재정증권, 그러니까 국채 같은 걸 통해서 자금 조달해보고 최대한 노력한 다음에 그래도 정 안 되면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걸 제도를 활용해라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아예 내년에 더 많이 쓸 거야라고 예상을 하고 막대한 이자를 잡아놓게 되면 이자는 또 이자대로 나가고 재정의 투명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일단 한도 받아놓고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뺏쓰는 게 무슨 재정 운용이냐, 이 전체적인 계획 자체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이 1년 내내 12달이 골고루 12분의 1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또 그렇게 들어오더라도 재정의 투입이 12분의 1씩 매달 일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이렇게 안 맞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다 맞췄지?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기는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와 비교해서 이제 이 누적 대출 금액이 한 뭐 작년보다 한 3배 정도 늘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 지점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바깥에다 가서 빌려서 바깥에다 이자 주라. 네. 국채 발행해서 그게 이제 정석이라는 거죠. 정부에서 갖다 쓰면 정부에다 이자 주면 되니까 그 돈이 그 돈인데 네. 남한테 주면 남한테 가는 건데 그게 더 좋대요? 일단은 국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공정하게 이제 정보가 나타나고 게다가 이제 국회에서 예산을 더 받는 추경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 그러니까 국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 재정 운용 투명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렇게 그냥 한도 받아놓고 막 쓰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게 이제 지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결국은 세금이 좀 더 잘 거쳐야 약간 운영의 여윳돈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급전도 좀 덜 끌어다 쓰고 그럴 텐데 맞습니다. 그게 만만치 않다는 게 제일 걱정이겠어요. 맞습니다. 이 세수를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이제 급선무인데 일단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세수는 갑자기 확 내릴 수가 없으니까 이 다른 방식으로 내년도에 더 많은 돈을 걷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부담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금이 부족하니까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의 성격을 띤, 그러니까 준조세인 부담금 액수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법정 부담금,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부담금만 한 24조 원이 넘어갈 거다는 건데 이 부담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특정 공익사업 관련해서 뭐 의무적으로 내는 돈을 이야기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영화표 사면 거기에 한 3% 뭐 영화 발전 기금 붙고요. 공항에서 항공권 발급받으면 관광진흥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제질병 퇴치 뭐 이런 명목으로 걷는 납부금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목이 한 90개가 넘고 내년보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3조 원 더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24조 원 거치는 건데 3조 원이면 올해보다 거의 한 10% 넘게 늘어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수를 정상화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그 통제를 받지 않고 걷는 부담금부터 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준조세들이 많죠, 사실은. 다른 나라들은 세금으로 걷는 걸 우리나라는 별도의 다른 명목으로 걷는 게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건보료 같은 거. 네, 맞습니다. 병원 다니는 횟수가 아니라 돈 잘 버는 순서대로 내는 거니까. 네. 그런 거라면 이건 세금이지 이게 무슨 보험료입니까?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구조조정을 먼저 해라라는 요구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꾸준히 있어 왔고요. 근데 사실 정부하고 지자체는 이거만큼 또 걷기도 쓰기도 쉬운 쌈짓돈이 없다 보니까 이 구조조정 계속 안 된다는 비판이 계속 있었고요. 게다가 이제 뭐 지금 보면 시대에 좀 뒤떨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여권 발급받으면 국제교류 기여금이라는 걸 15,000원을 걷는데 이게 1991년 시행 당시에는 뭐 좀 해외에도 나가고 이런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좀 기부금 걷자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연간 한 2천만 명이 해외에 나가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맞는 기부금이냐 부담금이냐라는 게 이제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남국민 큐레이터가 가져오신 소식 또 재밌습니다. 비만약이 요즘 그 여기저기에서 꽤 효과 괜찮은 게 나오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고 그 회사 주가도 많이 오르고 또 덴마크 같은 나라의 어떤 회사는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덴마크의 외환 보유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하기도 하던데 이게 다른 식품 회사들한테는 악영향을 끼치나 봐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식품 회사들에게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살이 빠지니까 더 먹을까 아니면은 이제 먹는 걸 덜 먹을까 했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시장에서는 식품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위고비 같은 비만약 열풍이 불면서 사람들이 음식을 덜 먹을 거다 이 전망에 영향을 미친 건데요. 특히 달달한 스낵이나 음료를 파는 업체들의 주가 하락이 큽니다. 뭐 대표적으로 코카콜라나 초콜릿 브랜드인 허쉬 같은 회사를 보면
두 달 사이에 주가가 지금 15에서 한 20%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는 한 5%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려하면 식품 주식이 성과가 굉장히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식품 주식만 모아서 만든 식품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올해 한 10% 정도 빠졌거든요. 어떤 한두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다 식품 회사들은 안 좋다는 거네요. 주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대비 지금 올해 20%나 부진하니까 일부 회사만 나쁜 게 아니라 주식 식품들 전체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눈에 띄는 이유는 특히 이런 주식들은 경기 불황이 와도 거의 수요가 변하지 않는 제품이어서 예.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게 이례적으로 급락하면서 시장에서는 앞으로 식습관이 진짜 완전히 바뀌는 건가? 이런 생각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게 아무래도 또 고령화가 되면 또 덜 먹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비만약을 먹으면 확실히 사람들이 식품을 덜 찾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비만약이라는 게 갑자기 뭐 지방을 하늘로 날려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덜 먹게 만들어서 그 수지를 그 먹는 거와 쓰는 거의 수지를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만약 유행이 사실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나온 지 1, 2년 넘은 제품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우려가 계속 있어 왔는데 최근에 많이 급락했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월마트의 이제 미국 부문 CEO가 최근 인터뷰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장바구니에 담는 음식의 칼로리가 적어지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이게 주가 급락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만 이 발언 나오고 코카콜라가 5%나 급락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최대 마트 체인인 월마트가 자기들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하니까 사람들이 확실히 살찌고 당기는 음식을 덜 먹는다. 이게 확인됐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여파가 큰 거죠. 예. 그랬더니 시장에선 대략 예상을 했는데 데이터로도 그렇구나 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계속 비만에 대한 주입식 교육을 이제 계속 받은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음식 뭐 가공식품 팔 때마다 칼로리 크게 써놓으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참. 옛날에는 그냥 보고 먹음직스러운 거 담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서도 그게 효과가 보이니까 사실 월마트도 이날 조금 하락했거든요. 네. 먹을 게 덜 팔리니까. 그래서 금융권에서 일찍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모건 스탠리가 300명 정도 이제 이걸 비만약을 맞는 투약자를 조사해 보니까 네. 하루 섭취 칼로리가 한 20%, 30% 줄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만약이란 게 뇌가 배고픔을 자체를 덜 느끼게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섭취량이 줄고 음식을 덜 산다 하는 건데 그러게요. 여러 보도들에 나온 사례들을 보니까 자기가 코로나 때는 먹을 게 너무 땡겨서 집에다가 가득가득 먹을 걸 쟁여놨는데 예. 이 비만약 맞고 나서부터는 영 손이 안 가더라. 그러다 보니까 단 음식도 안 땡기더라. 이런 인터뷰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실제로 식품 회사들 매출도 좀 줄어드는 게 보여야 될 텐데 보이고 있어요? 아니면 아직은 그냥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장의 전망이 갈리는 건데요. 일단 주가라는 건 뭐 기대나 우려가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긴 했는데 정작 식품 주식들의 매출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예. 코카콜라의 경우에는 지난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5% 늘었고요. 순이익은 30%나 증가했습니다. 초콜릿 회사인 허쉬도 비슷하게 오히려 매출과 이익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매출이 개선되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봐서인데요. 이런 식품주, 특히 저가 기호품을 파는 회사들은 인플레이션 때 가격을 올리기가 쉽습니다. 아하. 예를 들면 뭐 TV가 100만 원 하던 게 110만 원이 되면 이거 나중에 살까? 괜히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초콜릿 하나가 500원 하던 게 550원이 되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안 사 먹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로 이런 식품주 투자를 사랑해온 게 바로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인데요. 이런 가격 결정력을 주목해서 일찍부터 뭐 코카콜라, 시즈캔디 같은 식품회사의 대주주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석대로 지금의 실적은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이 비만약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너무 좀 과도하게 앞서 나간 건지 아니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는 건지는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비만약을 몇 명이나 먹기냐 지금 되게 이제 비싸다고 하니까 그렇죠. 뭐 유명하고 요란스럽고 화제는 되고 있으나 전체 인구 중에 몇 명이나 이거 맞겠나 싶은 생각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기대가 너무 앞서간 건지 실제로 트렌드가 변할 건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예. 지금 식품회사의 미래를 비관하는 쪽에서는
비만약의 성능과 이 성장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비만약을 맞은 사람이 덜 먹는 게 확인이 됐고 미국은 특히 비만이 너무 심각해서 인구의 3분의 2가 비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비만약을 너도 나도 맞을 텐데 그러면 판이 완전히 바뀔 거다. 지금은 비싸서 일부만 맞고 있지만 네. 싸지기도 하고 그렇죠. 또 뭐 먹는 약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만 인구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반면 신중한 의견도 지금 많습니다. 일단 비만약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비쌉니다. 이게 연간으로 하면은 위고비의 경우 16,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저렴해지겠지만 그래봐야 얼마나 많이 맞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특히 비만은 저소득층이 특히 심각한 경우가 많은데 예.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런 정크푸드를 많이 먹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맞겠냐 하는 거예요. 네. 모건 스탠리는 2035년이 돼도 미국인이 한 7% 정도 맞을 거다 하는데 이게 그렇게 판을 바꿀 정도냐 의아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 비만약의 장기 효과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살 빼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이게 모든 다이어트 새로 나오는 걸 해보면 일단 빠지긴 하거든요. 네. 몸이라는 게 찌든 빠지든 자기 몸무게를 찾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걸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내 평균 몸무게가 70kg면 뭐 예를 들면 뭐 새로 나온 원시인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예.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해보면 연구들이 보면 5년 10년 유지되는 게 많지 않다는 다시 거예요. 돌아간다. 네. 이게 자기 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최고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던데요.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자기 사실. 몸무게로 돌아가면 저도 2.7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 비만약을 장기 효과는 두고 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것도 기업의 운명을 바꿀 만큼 큰 흐름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렇습니다. 거.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이 미국과 중국의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 예. 신호인데 예. 한국 기업들 중국에 반도체 공장 세웠으면 거기에 또 좋은 장비는 보내지 말라는 게 그동안 미국의 입장이었으나 그렇습니다. 에휴, 그냥 한국은 쓰세요라고 하는 게 네. 사실은 중국한테 보내는 뭔가 좀 유화 제스처가 아닌가 싶어서 미국이 예. 아무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알려주세요. 먼저. 딱 1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미국 기업이 만든 반도체 장비는 중국 기업한테 수출을 못하게 막았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만드는 걸 직접 막을 수는 없으니까 예. 간접적으로라도 막겠다는 의도였어요. 근데 미국이 조치 유탄맞은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었거든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중국에 반도체 공장 짓고 거기서 반도체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반입할 때 혹은 뭐 부품을 교체하거나 기존 설비를 보수할 때는 미국 정부의 심사를 무조건 받으라고 했던 거예요. 1년 전에. 그래서 깜짝 놀랐죠. 예. 다행히 당시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한테는 이 조치를 1년간 유예를 시켜주긴 했었습니다. 근데 내일이면 이 유예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였는데 앞으로는 두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가를 받는다거나 기간을 제한한다거나 하지 않고 미국산 장비를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확정했다는 겁니다. 그냥 네. 전부 다 풀어준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만드는 공장에서만 네. 예외를 둔 거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왜요? 갑자기 너무 친절해졌는데. 글쎄 이게 미국 정부 그 이유까지는 밝히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랑 배경이 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네. 대통령실에서 밝히기로는 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에다가 정부랑 기업이 합심해서 대응한 결과다 이렇게 자평을 했던데 우리 쪽에서 얻은 게 있다면 미국 쪽에서 얻은 건 뭔가 이건 또 말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자세히 알 수가 없는 거고 아마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 장비 업체들한테 워낙 많이 사다 보니까 예. 만약에 이걸 막게 되면 우리도 힘들어지지만 미국 기업들도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중국 잡겠다고 한국 기업까지 막으면 잘못하다가 미국 기업도 같이 망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규제를 좀 푼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은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규제할 때 이걸 모르고 규제한 건 아닐 텐데. 예. 야, 우리나라가 반도체 장비를 많이 팔았어? 네. 와, 말을 하지 그러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서 그렇습니다. 뭔가 미국의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근데 또 그랬기 때문에 1년간 유예 기간을 줬던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SK와 삼성,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다행인 뉴스이죠. 그렇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를 거기서 한 40%? 뭐 절반 정도 공급량에 이 정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반도체를 만들고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관련 장비랑 부품이 차질 없이 계속 수입이 돼야 하는데 혹시라도 미국 정부의 조치가 풀리지 않는다거나 혹은 또다시 1년 유예 이런 결정이 나왔다면 한국 기업들은 또 미국 기업한테 반도체 장비 받을 때마다 미국 정부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또 마이크론 같은 미국 경쟁사한테 반도체 전략이 다 노출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엔 아예 장비를 못 들어올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진짜 최악에는 기업들이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것까지 고려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나 다행히 미국 정부의 조치가 풀렸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 됐습니다. 네. 다만 미국 규제가 완전히 다 풀린 건 아닌데 딱 지금 만들고 있는 건 계속 만들 수 있을 정도로만 규제를 풀어준 거고요. 지금보다 더 고사양인 반도체를 만들려면 이걸 만드는 데 필요한 첨단 장비들이 더 필요한데 요 첨단 장비의 반입은 여전히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 대선이 한 1년쯤 남아서 네. 저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쪽이 이기는 게 좋은가 아니면 다시 트럼프 쪽이 나오는 게 좋은가를 생각해보고 아마 행동을 할 텐데 중국이. 그렇죠. 트럼프가 다시 오는 게 중국이 꽤 불편할 것 같기는 해요. 원래 미국 대통령은 다 불편할 텐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없어졌으면 제일 좋겠는데 네.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도록 현재 정부한테 좀 이런저런 유화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한 1년 남은 기간 동안에는 예. 뭔가 좀 약간은 풀리는 분위기가 되는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서 그냥 추측입니다. 잘 맞지 않는다고 네. 알려진 그런다고 유명한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 때문에 국제 유가는 또 오르는 것 같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모두 원유 생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문제는 이제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란이 하마스의 지금 배후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스라엘을 지원하기로 한 미국하고 부딪힐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다니는 곳이 호르무즈 해협인데 이란 옆에 있습니다. 이란이 이 지역을 봉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유 수출이 원활하게 안 된다면 국제 유가도 영향을 좀 받을 거라는 우려가 지금 원유 선물 가격이 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좀 내리는 것 같고요. 다만 이란의 전쟁 개입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외신 보도 나오는 걸 보니까 이란 쪽은 지금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완전히 그었고 미국 정부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이 관여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이란 대 미국으로 확전이 되지 않으면 국제 유가는 단기 상승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 유가 선물은 좀 오르고 있어요? 예, 조금 4%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결로 본다. 그리고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볼 것이냐? 사실상 또 이스라엘을 뒤는 미국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이란 말이죠. 네. 예, 월요일 같았던 화요일 아침 손에 잡힌 경제는 내일 아침 또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